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장승미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본심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많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전 남편이 바로 그런 종자였습니다. 웃긴 건 그렇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함께한다고 서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저버릴 정도의 돈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그만한 돈에 딴 생각할 놈이었다는 걸 모르고 결혼까지 한 후에는 알았다는 게 가끔 헛딱지가 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불킥이죠. 아직도 밤에 잘 때 혼자 발차기를 하며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훌훌 털어버리고 똥차 갔으니 벤츠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시원하게 그놈한테 욕 한 바가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셨고 반대로 엄마는 가정 살림을 하는 게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옛날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저는 여자였기에 오빠와 다르게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컸네요. 남존여비까지는 아니지만 여자일 남자일이 나뉘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힘쓰는 일이나 어려운 일은 당연히 아빠, 오빠가 하고 집안일이나 음식하는 일 같은 건 당연히 엄마와 제가 하는 구조였거든요. 기억나는 게 어릴 때 김장 차리면 엄마와 할머니, 고모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김치를 담그시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서 배추 다듬고 양념 버무리는 걸 도왔어요. 아유, 계속 먹으면서 간 봤더니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승철아, 이리 좀 와봐. 간 좀 봐줘. 좀 짠 거 같은데? 그래? 싱거운 거 같아서 계속 소금 넣었더니 그런가 보다. 안 되겠다. 승미야, 무채 좀 더 썰어. 그래도 맛은 있어. 그런 식으로 잠깐 와서 간보고 다시 일하는 여자들을 뒤로 한 채 가버리는 게 당연한 집안 분위기였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만화책이나 게임만 하는데도 아무도 도와달라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큰 제가 대학에 가서 남편을 만났을 땐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요리를 하다니 제 상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그렇게 컸으니 어딜 가도 전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익숙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학교 MT를 갔는데 거기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시녀 역할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주위에 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어느새 제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이요? 여학생이라고 다 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남학생들 사이에 앉아 웃으며 노는 분위기였고 무언가 모자라면 가지러 오는 신용은 하지만 결국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물론 몇몇 여학생들은 같이 라면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눈여겨본 건 남편이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돕고 있으니 자꾸 눈길이 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파를 자르거나 술을 날라 냉장고에 넣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너 왜 이런 일 해? 이런 일? 뭐? 아니, 다른 남자애들은 다 앉아서 술 마시고 놀기 바쁜데 너는 왜 주방에 있냐고. 그러는 넌 다른 여자애들 대부분 앉아서 놀기 바쁜데 왜 여기 있어? 안 놀고? 어? 나? 처음이었어요. 그런 질문 받은 게.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나는 원래 주방에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웃으며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노는 사람 있으면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집에 누나들 셋이서서 이런 거 익숙해. 혹시 너도 그래? 집에서 놀고 먹는 오빠나 누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물론 저와 다른 집안 분위기로 남자도 주방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지만 자라온 환경을 무시 못하는구나 싶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안면을 트고 서로 다른 환경인데 어쨌든 우리는 뒤치다꺼리하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술 마시고 히히덕거리다 보니 어느새 손을 잡고 있었고 첫 키스를 하고 그렇게 CC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그저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같이 설거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면서 마음을 연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안 이야기 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듣는데 정말 정반대 환경이지만 묘하게 주방에 있는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갔던 건 또 아니었어요. 철모를 CC로 1년 반 정도 만나다가 동갑내기 남편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는데 그때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요. 승미야,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런 게 아니라 나 군대 가잖아. 너 군대 가는 거랑 우리가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2년 넘게 못 만나는데 왜 상관이 없어? 기다린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너 바람필까 내가 마음 졸이는 거. 너는 남자친구 있어도 제대로 된 데이트 못 해보는 거. 젊은 우리가 하기에 너무 쓸데없잖아. 그게 왜 쓸데없어? 사랑하는 사이니까 충분히 감당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헤어져도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그러면 그때 결혼하자. 정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울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들은 건지 20대 초반 한창 겉멋들 시기라 마치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이게 모두 저를 위한 거라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곤 결국 군대로 가버렸네요. 그럴 수 없다고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몇 번 보내기도 했지만 뜯겨지지 않은 채 다시 반송되었어요. 동기들이 면회 간다고 했을 때 모르는 척 따라갈까도 생각했지만 헤어질 때 냉정했던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서 동기들 앞에서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땐 정말 못 볼 꼴 보일 거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어요. 사랑했지만 그땐 그대로 제 자존심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오빠, 아빠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체념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울며 지내고 절대 못 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건 또 눈에 안 보이니 학교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잊혀졌단 점이에요. 물론 처음 몇 달은 혹시 마음이 변했다고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도 붙들고 길 가다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휴가 나온 건 아닌지 심장이 뛰고 그랬는데 결국 무뎌지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사람도 몇 번 만나봤어요. 친구 소개로도 만나고 미팅도 나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 어딘가 아쉬웠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의식 중에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시 만난 건 30대 초반에 대학 동문회였어요. 동문회 소식은 졸업 이후에 계속 들었지만 다들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인맥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저는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동문회 나가는 게 늦었던 거죠. 주위에서 요즘 뭐 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대로 된 직장도 아니었고 내세우기 민망했으니까요. 승미 맞지? 정말 오랜만이다. 못 본 새 더 예뻐졌다? 진짜 오랜만이다. 계속 동문회 나오고 있었어? 나는 군대 제대하고 졸업도 취업도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나왔네. 너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나을 걸 그랬다. 아니야. 나도 이번에 처음 나왔어. 경력 쌓고 좋은 직장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 그렇게 동문회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들 꾸준히 나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아는 사람을 찾느라 둘이 두리번거리면서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니 또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앉아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저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너는? 나도 별일 없이. 근데 이상하게 너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나도 그래.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레 우리가 헤어졌던 그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지나고 보니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남편이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땐 그게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 이기적이었다는 말까지. 그리고 저한테 참 많이 미안했다고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나 봐. 우리 둘 다 어렸지 뭐. 이상하게 이 사람과 있으면 뭐든 편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만 바뀌었을 뿐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럴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날래? 그랬다가 또 나를 위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하려고? 아니야, 이제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결혼이라고. 설마 그 말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된 연애였어요. 예전과 달리 서로 어른이 되어서 만난 거라 더 진지했고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다가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전혀 놀랍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견례도 무난했습니다. 서로 집안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부모님들도 금세 어울리셨고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이거 좀 봐. 뭐야? 임신 테스트기인데 2줄이야. 진짜야? 정말로?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하고 테스트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얀 막대기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2줄.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놀란 얼굴이었어요.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면서 갑자기 저를 안아 올리려 하더라고요. 아니야, 조심해야 해. 이제 임산부라고. 다급하게 아이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둘 다 한참을 우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막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입덧이 심하게 시작됐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건 기본이었고 회사에서도 조금만 냄새가 나면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어요. 특히 커피 냄새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평소 하루에 몇 잔씩 마시던 커피를 못 마시게 되니까 2통까지 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서 책상에 엎드려 있어야 했죠. 승미 씨, 오늘도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컨디션이 죄송해요. 혹시 임신이신가요?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눈치가 보였어요.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회의 중에도 갑자기 울렁거려서 뛰쳐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컸어요. 아침마다 허리를 굽혀 화장실을 달려가는 저를 부드럽게 등 두드려주면서 무리하지 말고 나이도 있으니까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는 말을 은근히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을 그만두거나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기에 내심 서운하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저도 남편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오피스텔 전체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바로 육아에 들어가면 경쟁적으로 버거워질 게 뻔했죠. 조금만 더 힘내. 한약 먹으면 좀 나아진다는데 한의원이라도 알아볼까? 아니야, 됐어.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안정기겠지. 나아질 거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봐. 그래도 출산하고 나면 출산휴가도 있으니까 그때 잠깐 쉰다고 생각하고. 알았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낫대. 그건 너도 알지? 그래. 체념한 듯 말하는 제 대답 속에는 현실과 서운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아마 대부분 여자들이 비슷할 거예요. 현실은 둘째 치더라도 빈말이라도 내가 벌면 되니까 그만두라는 그 든든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때도 늘 그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죠. 야, 그래도 뒤에서 딴 말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책임지지 못할 말 싸지르고 결국 여자가 총대매게 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뭐. 야, 외동이야? 아니잖아. 위에 누나가 몇인데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냐? 이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니네 적당히 해라. 당사자도 있는데. 저를 앞에 두고 친구들이 갑론을박할 때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여전히 서운과 이해, 현실이 오갔지만 그 끝내 제가 듣고 싶던 그 한마디는 듣지 못한 채 임신기간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은 하지만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요. 솔직히 저도 지금 직장에 다니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첫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경력을 쌓아 버티고 버텨 지켜낸 자리니 쉽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날이면 휴가를 내면서까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뒤틀리고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어요. 겨우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었죠. 출근해서는 화장실에서 토하고 헝클어진 머리와 부은 눈을 대충 정리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봤어요. 그게 그 당시 제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결국 화근이 되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 아기도 버티지 못했던 거죠.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어느 날 갑자기 아랫배가 심하게 당기면서 차가운 땀이 쏟아지고 곧 피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빨리 병원 가야겠어. 피가 나고 있어. 뭐라고? 지금 당장 가자. 아파. 너무 아파. 남편이 부축하듯 안고 달려간 곳은 응급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3개월이 안정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워낙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은 계속 기운이 빠져 있었으니 결국 아기도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산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럴 리가.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임신 초기에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쉬지 못한 몸, 서운한 마음, 그리고 입덧과 스트레스,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겠죠. 어쩌면 아이도 알았을 거예요. 태어나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작은 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앉아있더군요. 미안해.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다시 생기면 되지. 자책하지 마. 그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친정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죠. 우리 딸 많이 아팠지? 괜찮아? 엄마. 저는 슬픔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내셨죠.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너무 무리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빠는 유산이 제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옛날 분이라 여자 도리 남자 도리가 있다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살려다가 생긴 일인데 핀잔보단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빠, 5억 줄게. 오피스텔 말고 서울 외곽이라도 아파트 하나 사서 안정적으로 살아. 마음이 편해야 애도 엄마 뱃속에서 잘 크는 거야. 아둥바둥 돈 벌려고 직장 그만 못 두니까 네가 할 도리를 못하는 거잖아. 잘만 말고 아빠 말 들어. 김서방, 미안하네. 진작 줬으면 이런 일 없는 건데. 서운함의 말을 꺼내려는 찰나 아빠가 꺼내신 말은 충격이었어요. 여식이 임신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당신 탓이라 유산을 미리 준다는 거였죠. 그 유산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장 그만두고 내조에 충실하라는 말. 고맙게도 했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부모님이 남편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먼저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반 결혼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뜸 감사하다고 말에 놀랐는데 그 뒤에 한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솔직히 집값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승미가 쉬어도 괜찮죠. 맞벌이하는 이유 대부분이 집값 때문인데 그게 해결되면 제가 혼자 힘으로 처자식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래, 그렇지. 역시 우리 사이가 남자답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솔직히 마음은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아이 태어나면 여러 이유로 그만두는 일들이 많다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다가 이 사태가 난 거니 제 책임도 있습니다. 이젠 승미가 편히 쉬고 내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바깥일은 책임지겠습니다. 넉살 좋게 웃으며 당차게 말하는 남편 모습을 아빠는 정말 흡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려오더라고요. 그래서였나?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제가 임신했을 때 쉬라는 말을 못했던 걸까? 속으로는 분명 제가 쉬길 바랐는데 돈 걱정이 발목을 잡았던 걸까 싶으면서 돈 없는 현실이 뭐랄까 참 씁쓸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승미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집값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제 걱정도 하고 저에게 선뜻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몸조리 잘하고 다시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좀 당황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황이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 이젠 내 건강과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역시 아파트가 좋긴 좋다.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유해시설도 없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방이 2개니 애 방도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새 출발하자. 이번엔 건강한 아이 낳고 시끌벅적하게 살아보자고. 남편이 부동산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새삼 성실해 보였어요. 퇴근할 때마다 오늘 본 집 이야기를 해주면서 둘이서 어떤 집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도 했죠. 명의는 김서방 명의로 해. 아닙니다, 아버님. 요즘엔 공동명의 많이 합니다. 제가 번 돈도 아닌데. 아닐세. 남자가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든든하지. 여자는 남자 팔자 따라간다고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면 내 자식도 행복한 거니까. 지난번 문제도 있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러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러 아빠와 함께 부동산에 갔을 때 명의를 남편으로 하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그러실 생각으로 처음부터 5억 이야기를 하신 듯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사실 그땐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부부니까 누구 명의든 다 우리 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명의로 계약을 마쳤고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 유산이 된 후로는 습관성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3, 4개월만 되면 아이를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됐죠. 그렇게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다시 임신을 시도했어요. 몸조리도 철저히 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 애썼죠. 산부인과 의사가 권해준 엽산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임신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같이 산책을 가거나 임산부 요가 클래스에 등록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임신 3개월째 되는 날 또 같은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아랫배가 쿡쿡 당기며 차가운 땀이 흐르고 곧 익숙한 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또야. 또 이런 일이. 괜찮아, 승미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습관성 유산일 가능성이 높대. 정밀검사를 받아보래. 그럼 검사 받아보자. 원인을 찾아야지. 두 번째 유산 후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밤마다 혼자 울었죠. 인터넷에서 습관성 유산 정보를 찾아보고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세 번째 임신했을 땐 거의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무거운 건 절대 들지 않았죠. 계단도 한 칸씩 천천히 오르고 뜨거운 목욕도 피했죠. 그런데도 4개월 만에 같은 비극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됐어. 그래, 알겠어. 그때부터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길게 위로하지 않았고 몸도 점점 굳어졌죠.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몸이 잘못된 건지 내가 뭔가 부족한 건지 자책이 밤마다 목을 조르는 듯 했고 혹시 남편마저 나를 원망하게 될까 두려워 그 마음을 감춰야 했네요.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도 더 이상 애쓰지 말라며 체념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값이 2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 시기가 마침 저평가되던 지역들이 2~3배씩 치솟던 때였는데 저희가 산 노원 쪽 아파트들도 그 흐름에 올라탄 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지하철 연장, 대형 쇼핑몰 입점 소식까지 겹치면서 일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2배지 체감으로는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으니 로또보다 더 큰 횡재였죠. 여보, 이거 좀 봐. 우리 아파트 시세가. 이게 진짜야? 이렇게 올랐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했는데 맞대.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도 있구나.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산 집이라 은행 대출도 없었고 리모델링에 든 비용만 빼면 전부가 순이익이었어요. 이자 부담도 없으니 마음은 더 가벼웠죠. 게다가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당장 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TV나 신문 그 어디에서도 한결같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으로 더 오른다고 했고요. 그러니 지금은 유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었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우리 팔자 아이는 없는 건가? 아이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렇게 또. 그러게, 그래도 좋긴 좋다. 그래, 돈 걱정 없으면 더 편하게 아이도 생길 수 있겠지. 그렇게 남편과 오랜만에 웃었어요. 아이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위로가 됐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평소와 달리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 말이 없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승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순간 걔를 의심했어요. 정리라니 뭔 소리야? 아이도 안 생기는데 너랑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집값 올랐다고 서로 좋아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는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야,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우리가 뭘 그만한다는 거야? 결혼 말이야.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울고 버텨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릴 줄이야. 남편은 계속 논리를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다 핑계로만 들릴 뿐이었죠. 집에 들어오면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상갓집 같은 분위기잖아.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탓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둘 다 지쳤잖아. 지쳤다고 이혼을 해? 그럼 세상에 결혼한 부부는 없게? 그런 희노애락 다 겪으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을 때마다 가장 깊이 상처 입었던 건 저였는데 마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럼 결국 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낳으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손을 들어 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승미야, 진정해. 내 말은. 진정하라고? 같이 극복할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잖아. 도망?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우울해하니까 집안 분위기 완전 죽은 건 생각 안 해? 친구들 불러도 다들 어색해하고 오기 싫어하잖아. 친구 누구? 언제 그랬다고 그래? 모르겠어. 지난번 진우 왔을 때도 금방 갔잖아. 예전 같으면 밤새 놀았을 텐데.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집에 웃음소리가 없고 한숨만 가득하니까 결국 눈치보다 간 거잖아. 서로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들이 오가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잃고 마음을 추스렸던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오가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나도 사람인데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지쳐.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이 잃고도 웃고 떠들어야 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잖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넘겼던 시간들은 결국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재산은 공평하게 반반 나누자. 우리가 안 맞아서 헤어진 건 맞는데 그게 아이 때문이고 원수 먹고 헤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 그냥 반반 나눠서 깔끔하게 이혼하자. 뭐?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반반 나누면 둘 다 새 출발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지면서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집값 때문이구나. 3년 동안 힘들 때는 함께 버티자더니 집값이 3배나 뛰자마자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재산 분할을 운운하다니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그 말들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집값이 올라서 좋겠네. 뭔 소리야.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야, 맞잖아. 집값 안 올랐으면 이런 얘기 꺼냈을까? 남편은 발끈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3년 동안의 위로와 동정은 결국 계산된 연기였고 돈 앞에서는 사랑도 추억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명확해졌던 거니까요. 순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남편은 예상 못한 반응에 놀란 표정이었죠. 아마 제가 울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는데 순순히 응했으니 당연했겠죠. 정말? 진짜지? 괜히 나중에 가서 딴 말하기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마지막까지 남편은 본심을 숨기지 못한 채 애써 들뜬 표정을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의 모든 정을 내려놓았네요. 좋아. 그런데 재산 분할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해야지. 변호사까지? 집 팔고 남은 건 그냥 둘이 나누면 되잖아. 복비나 이런 건 내가 좀 덜 받아도 괜찮아. 변호사 비용도 들 텐데. 아니야. 이왕 할 거 확실하게 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도 싫고 합의 이혼해서 조정기간 중 괜히 마음 변할까 봐 기대하는 것도 싫으니까. 겉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채 좋아하는 모습까지 남편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집값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본인도 싫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재산 분할 조정에 모든 재산은 반반 분할한다고 명시했고
남편은 서명할 때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며 만족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마쳤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거였죠. 이혼이 성립된 다음 날 남편이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혼하기로 한 저희는 아직 한 집에 있었거든요. 승미야, 이제 집 처분하고 돈 나눌 일만 남았네.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둘까? 아님 요즘은 인터넷에도 올려서 복비 절약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래? 아, 그거? 그래, 그 일이 남았구나. 이거 보고 얘기해. 뭔데? 보면 알아. 들뜬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는데 확인하는 두 손이 벌벌 떠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등기에 왜 네 이름이? 그러더니 현실을 믿기 어려운 듯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죠. 고혈압 전 단계라 약이 아닌 식단으로 조절하고 운동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혈압이 상승한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왜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인데? 설마 나 모르게 무슨 짓이라도 벌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해줬어? 이거 사기야. 사기라고. 사기? 사기는 네가 하는 게 사기지. 집 사는데 한 푼도 기여 안 한 놈이 집값 오르니까 맘바뀌어서 반반하자는 소리나 한 네 행동이 사기인 거라고.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뭐 좋다고 삶아대고 살았는지. 아빠는 이런 놈 뭘 믿고 명의를 해주자고 했는지. 그동안 일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말 들리지 않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조차 할 마음이 없었던 남편놈은 그저 사기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라며 믿어지지 않는 듯 저에게 따지듯 물었죠. 언제부터? 네가 땀만 품은 걸 숨기지 못하고 슬슬 본색을 드러냈을 때부터지. 뭐? 내가 언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더니 남편놈이 딱 그런 놈이었죠. 거짓말을 못하고 연기 못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자연스러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맨 처음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건 대학 선배 중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였어요. 박정식 선배 너도 알지? 그 선배 이혼했대. 진짜? 왜? 세상 둘도 없는 인꼬부부처럼 살지 않았어? 딩크한다고 했고. 그래 그랬는데 결국 그 딩크가 화근이었던 거야. 정식 선배는 애 낳고 싶었고 결혼하면 와이프 마음 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지 뭐. 그래도 다행인 게 애가 없으니 재산도 반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라선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상황이 저희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 건 아닌데 아이가 생기길 바란 남편,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슬아슬한 뇌줄타기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말까지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인 건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사실이었고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건 제 3자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집값이 오른다는 게 보도되면서 정점을 찍었다는 말들과 더 오를 거라는 말들이 오갈 때 남편이 자꾸 가게 열 생각을 하더라고요. 평소 혼술집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사실 결혼했으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자리를 알아보거나 혼잣말로 7억이면 충분하니까 같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방금 뭘 했어? 내가 뭘 했는데? 그래서 되물으면 마치 자신이 의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넘어가는 게 몇 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분이 참 묘해졌어요. 7억? 갑자기 로또 맞았나 싶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집값을 반으로 나누면 딱 그 금액이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갈팡질팡할 때
제가 잠든 줄 알고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던 거죠. 야, 걱정 마. 이 형님만 믿으라니까. 물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승미가 뒤끝없는 애라 길게 갈 것 같지도 않거든. 7억만 생기면 네 가게 평수 넓혀서 나랑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또 7억이라는 액수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제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전 집값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집값을 그대로 받는 방법, 설마 이혼?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 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와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는 등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 역시 모른 척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건 변호사를 통해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전화를 엿들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간 서류들을 쭉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명의신탁 케이스네요. 실제 자금을 출연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고 증여세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원 소유자이신 부인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건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남편분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셔도 승산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5억 원의 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당시 증여세 신고 기록, 심지어 당시 아버지가 편의상 사회 명의로 해달라고 했던 부동산 중개사의 증언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제 소유였던 걸 단순히 남편 명의로 등기해둔 것에 불과했던 거죠.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남편은 여전히 친구와 가게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더 노골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죠. 승미야, 우리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서로 지쳤잖아. 아이도 생기지 않는데 굳이 버틸 필요가 있을까?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반반 나누면 둘 다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제가 너무 쉽게 동의했을 때 남편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7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추려고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역력했거든요. 이혼 절차도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날 집 처분 이야기를 하던 남편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을 때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통쾌해요. 등기부를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야?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언제 바뀐 거야?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내 명이었어야 했어. 우리 아빠가 사준 내 집이잖아. 말도 안 돼.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 두고 봐. 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남편이 법무법인까지 찾아가서 소송을 걸어보려 했지만 만나는 변호사마다 똑같은 말만 한 듯 했어요. 명의신탁 회복은 정당한 권리이고 남편이 이의제기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였겠죠. 법이 그렇게 만만하냐고 생각했던 남편이야말로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꽁으로 그게 자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기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깨달으면서 절망에 빠졌죠. 더 가관인 건 그동안 술 친구라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7억으로 가게 확장한다고 큰소리치던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돈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소식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됐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해야 했어요. 반면 친정 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시원했어요. 특히 아빠의 반응이 압권이었죠.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면 쪽박차도 당연하지. 뼈채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남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혼쭐을 냈을 텐데 잘했다. 엄마는 처음엔 걱정부터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한때 돈에 혹할 수 있는데
너무 매정하게 대한 거 아니야? 아예 안 생겨서 속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불합리한 대우받으면서 희생하고 떠받들면서 살길 원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자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세상에, 그런 치밀한 속셈이 있었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다. 엄마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네. 그런 인간은 진작 내쫓았어야 했어. 그렇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파트의 떳떳한 주인이 된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자유로웠거든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집안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들은 전부 버리고 그동안 꿈꿔왔던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바꿨죠. 그동안 돈 때문에 포기했던 요리 클래스도 등록하고 미뤄뒀던 유럽 여행 계획도 실행에 옮겼어요. 특히 좋았던 건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말투와 행동에도 묻어나더라고요. 몇 달 후 우연히 남편 근황을 들었는데 작은 원룸도 구하지 못해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려준 지인이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처가덕에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으면 마누라 등에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복 지가 차고 억울해 죽으려 하더라. 그렇겠지.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남 탓하는 거니까. 이제라도 해방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 진짜 100번 생각해도 잘했어. 둘 사이 아이 없었던 것도 이런 말 그렇지만 삼신할매가 도와준 거야. 괜히 더 힘들어질까봐. 지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편으론 아이가 생겼다면 달랐을까?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편하게 다가오네요. 한편으론 처음에 말했던 그 이야기, 여자는 돈이 없을 때, 남자는 돈이 많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인생 교훈을 톡톡히 배웠어요. 전 남편은 집값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돈이 있을 때의 저와 없을 때의 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요. 더 당당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똥차는 정말로 갔고 이제 진짜 벤츠가 올지 모르지만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관계,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아이가 없어도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으로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딸바보예요. 여느 딸 가진 아빠들이 그러겠지만 저희 남편은 좀 유별난 편이죠. 언제나 선아 딸 생각뿐인데 어느 날은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아빠, 나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거니까 오늘은 데리러 오지 마 라고 문자를 보내 서운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 집에 돌아오기도 했는데 남편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나는 못 보낼 것 같은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아빠랑 살자고 할까? 정말 못 말리는 아빠 아닌가요? 저는 저렇게 지독한 딸 사랑에 빠진 남편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선 서운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죠?
제가 와이프인데 저렇게 딸만 바라보고 있으니 질투가 나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이유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제 사연이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과 제 딸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네,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초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저는 한동안 미움도 엄청 받았던 며느리였어요.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나이도 많은 애 딸린 과부가 채가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외면하려 했어요. 남편 마음보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저에겐 더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평생에 자기 연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버님 호적파겠다고 성질내시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그 집에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다 보니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과 좋게 헤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이거 다 하는 거에는 빠꾸하는 법이 없어서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통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인생의 절반 넘게 박복하게 산 저인데 지금은 아주 복에 겨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인생은 누구 말처럼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 달라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와 전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 인연도 특별하다면 특별한데 사실 이 사연도 남편 때문에 쓰려는 게 아니고 저희 두 시어머니에 대해 쓰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당사자인 저조차도 놀랄 일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더불어 기막힌 저희 시어머니들의 인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태생부터 박복하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제 자유가 아닌데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 준비물은 늘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저도 예민한 여자아이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투정도 상황 봐가면서 부리는 거라고 저희 집은 제가 투정을 부린들 아무도 받아줄 리가 없었는데요. 엄마는 매일 바빴고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일하게 언니가 제 친구이자 제 보호자 역할을 다했고 언니는 포기해. 우리는 빨리 커서 이 집을 나가는 게 살 길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니 말처럼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집을 나갔는데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죠. 그러면서 다달이 저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유일하게 저를 챙겨줬는데 그런 언니는 금방 시집을 갔어요. 언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된 언니는 더 이상 저를 챙기지 못했고 저는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 언니처럼 집을 나왔죠.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고 자격증도 없기에 저 역시도 만만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솔직히 달리 힘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집에서도 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이 편하기도 했는데요. 제 방도 있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니 저에게 공장은 집보다 더 좋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저는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이 제 첫 번째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마치 12살은 많은 것처럼 어른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저랑 같은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엄청 큰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어요. 때론 아빠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럼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남편이 제 문제를 100이면 100 척척 해결해 주었죠. 오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나 어제 이거 분량 만든다고 반장님한테 혼났어. 오늘도 분량 만들면 나 다른 데로 보내버린대. 어떡해? 나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남편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자기 일처럼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도움으로 공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과식이나 과음을 했다 싶으면 조용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 저에게 주며 저를 걱정하고 챙겼는데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내심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매일매일 남편의 고백을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잘해주기는 엄청 잘해주면서 그놈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혼자 착각하나? 원래 저렇게 모든 여자한테 다 친절한 사람인가? 혼자 애만 태웠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어요. 오빠는 원래 그렇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줬어? 아니, 나는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잘해줘도 싫다는 거야? 나는 민준이가 동생 같아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불편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잘해준 게 아니고 동생 같아서 잘해준 거야? 저는 남편의 동생 같아서라는 말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잘해주지 말라고 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그게 다가 아니라며 자기도 조심스러워서 선뜻 고백을 하지 못했다며 자기 마음을 편지로 써줬는데 그 편지에는 구구절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 보물이 되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너도 나도 저희 관계를 다 아는 통에 공식 커플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4년 정도 지나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고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러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네. 내가 전부터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 재욱이 엄마예요. 듣던 대로 너무 예쁘게 생겼네.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저녁을 한번 차려봤는데 와서 같이 먹어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정말요? 저 다 잘 먹어요. 집밥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겠다. 엄마, 민주 먹는 거 엄청 좋아해. 틀림없이 엄마 솜씨에 반할 거야. 이제 우리 속여사 매일 며느리 먹을 밥하게 생겼네. 그럼 너무 좋지. 내 평생 소원이 친구 같은 딸 하나 갖는 건데.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니까. 왜? 엄마가 엄청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저도 어머니한테 엄청 잘할게요. 저 딸 같은 며느리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보기 전부터 저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첫 만남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셨어요. 음식 맛도 너무 맛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싫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 집은 부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정도의 가난은 저에게 가난축에 시키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조촐하게 식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셋이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제 삶은 달라졌는데요. 매일 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저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주시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집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퇴근길이 늘 설레고 좋았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늘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맛있는 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시어머니와 술도 한잔하는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생긴 것과 다르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둘도 없는 술친구이기도 했는데 가끔은 아예 남편은 두고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랑 한 잔씩 할 정도로 잘 지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실 수 없는 몸이 되니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의리 없이 혼자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제가 임신하고 몸 풀 때까지 금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당신 손주가 돌이 되면 둘이 실컷 마시자고 약속도 했더랬는데 그래서일까요? 저는 임신 기간 동안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무탈히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달을 다 채우고 예쁜 딸아이도 낳았는데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신기하게도 눈물부터 나왔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거든요. 사랑을 받았어야 줄 수도 있을 텐데 받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지 못할까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는데 그게 참 신기했죠.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는 왜 그런 마음을 잊었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시어머니를 보며 배우자 결심했는데 제 기준의 시어머니는 좋은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셋에서 넷이 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소박한 행복을 평생 누리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불행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공장을 그만뒀는데 아무래도 공장은 3교대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다닐 수 없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서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공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력이라고는 공장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식당 아니면 청소 이 정도였는데 그런 직장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옮겨 다니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일을 못 찾아 쉬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주 수입은 있어 안심이었죠.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고를 당했고 몇 시간 전에 웃으며 나간 남편이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았죠. 자기야, 나 다녀올게. 엄마, 나 갔다 올게요. 우리 공주 잘 놀고 있어. 아빠가 올 때 우리 공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렇게 말하며 밝은 얼굴로 출근한 남편이었는데 그 말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니 저는 꼭 누가 저희 가족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장난이 아니었고 한순간에 남편, 아들, 아빠를 잃은 저희 셋은 충격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야만 했는데요. 매일이 악몽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 깔끔하고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셨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울었는데 저도 늘 함께 있던 곳에 남편이 없으니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새끼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살아야만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기는 지방에 있는 동네로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다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봐요? 무슨 말이야? 왜 못 봐?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너 나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도 보기 안쓰럽고 자꾸만 재욱이 생각이 나는 게 여기에 있기 힘들어서. 그리고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제이 데리고 갈까? 네? 그게 무슨... 왜 제이를 데리고 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이나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셨어요. 그리고는 너 아직 어려.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괜히 애 딸린 과부로 살아서 네 인생 좋을 게 없잖아. 라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 출발이라는 말이 영영 연을 끊자는 말처럼 들렸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처음으로 나를 세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모습이셨는데요. 이내 제가 당신의 뜻을 오해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 알겠어.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너 생각해서 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랬지. 네가 싫으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라며 제 눈치를 보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그 길로 저희 집을 나가셨고 저는 다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딸이 있기에 저는 힘을 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때가 되면 쌀과 김치 등을 보내며 저희 모녀를 챙겨주셨는데 가끔 시어머니가 올라와 함께하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냐고 저는 서운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좋아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해지다니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있고 새 출발했으면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자꾸만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느껴졌는데 그럼 또 시어머니는 제 성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또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남편 먼저 보내고 하루가 지옥 같던 나날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의 분신 같은 딸아이가 있으니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도 키우고 자나깨나 저희 모녀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내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불행도 불쑥 찾아오더니 사람의 인연도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당시 공사 현장 한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앳돼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저는 젊은 총각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총각은 그런 제 호의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헛돈 쓰지 말라며 누나처럼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기를 1년이 넘었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 저는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공사가 시작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정이 많이 들기는 했는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앞으로는 못 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많았죠.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뭐라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할 것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저 저 성실한 동생이 몸 다치지 않고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넘어간 공사 현장에서 그 동생을 또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를 툭 치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우리 동상. 젊은 소장님 인자 못 볼까봐 많이 서운했지. 사장님도 참. 근데 저 동생이 소장님이셨어요? 현장 소장님? 먼저 현장에서는 소장님까지는 아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끼 소장님이었지. 근데 이어서부터는 진짜 우리 소장.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억시로 잘했대. 그 뭐냐 어디 유명한 대학 건축가도 나왔다고 하던데? 아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사정이 딱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번듯한 대학도 나온 소장님이었다니.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누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나를 보면 피하는 기분이 들지? 내가 혹시 누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음식을 나르기 바빴어요.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동생, 아니 소장님은 고개만 가웃거렸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왜 그러냐며 계속 끈질기게 다가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죠. 그러자 나중에 한밭집 사장님이 소장님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 뒤로 소장님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누나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소장님하고 누나 동생을 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펄쩍 뛰었죠. 그러자 그럼 누나 동생이 싫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때요? 그것도 싫은가? 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저는 무슨 18살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사람 놀리지 말라고 정색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도리어 자기는 진심이라며 계속해서 저에게 구애를 이어갔고 얘가 지금 사람을 놀리나? 난처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루는 소장한테 제가 애 딸린 과부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 애 딸린 과부예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 수준 맞는 아가씨 찾아봐요. 딱 보니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많겠네. 내가 그래 보여요? 그 말 칭찬인 거죠. 인기 많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 누나 애 있고 혼자인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장님한테 들었죠. 아니, 혼났다고 말해야 하나? 그게 무슨... 내가 하도 누나한테 들이대니까 누나 상처 줄 것 같으면 하지도 말라고 엄청 화내셨어요. 누나가 치탁 까고 착한 사람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이 누나 엄청 생각하시던데. 여기 현장에선 둘이 엄마랑 딸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자리 있으면 누나 소개시켜주라고 초반에 사장님이 엄청 얘기도 했었는데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좋아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일종의 서프라이즈라고 할까? 사실 나는 바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소장 딱지 달고 오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빡시게 일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눈에 들려고 완전 경쟁 빡시게 했어요. 내 나이에 이 소장직함 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는 소장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본 소장님은 다들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니까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그만 애태우고 나 좀 받아줘요. 나는 누나가 어떤 상황이든 진짜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싫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 위에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남편 너무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담을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나랑 그쪽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괜히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 눈이 낮아졌나 본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설마 내가 눈이 낮아서 누나한테 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없어서 누나한테 꽂혔다고? 그럼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누나. 저는 제 뒤에서 저를 누나라 부르며 쫓아오는 그 남자에게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그런데 때론 인연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어요. 그즘 저희 딸이 자주 아팠거든요. 일하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10번이면 10번 다 딸이 열이 나거나 아프다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난감했어요. 인심 좋은 사장님은 퍼뜩 까라. 아가 아파서 엄마를 얼마나 찾겠나. 여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없을 때도 내가 다 했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냥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현장과 어린이집은 거리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소장님이 헐레벌떡 자기 차키를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뭐예요? 얼른 타요. 애가 아프다면서요. 나는 택시 타면 되는데. 누나 애 엄마 맞아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무슨 택시를 타. 얼른 타요. 어린이집 주소 빨리 알려주고.
애 많이 아프대요? 열이 좀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독감이면 안 되는데. 독감 그거 고생하잖아요. 애가 얼마나 아플 거야. 저는 저보다도 더 설레발치는 그 남자를 보며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걱정스러운 마음은 제가 더 클 텐데 남이 저렇게 허둥지둥거리며 저에게 닥달을 하니 마치 하늘나라에 간 남편이 잠깐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사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분명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엄한 생각도 그 사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살이 분별도 못하고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며 딸의 어린이집에 도착했고 바로 소아과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행하는 그 독감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쉬어야 했고 저는 그런 딸을 간호하며 챙겨야 했기에 일을 나가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소장님이 아이 먹을 것, 장난감 같은 것을 사와 집 앞에 두고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소장님은 저희 딸을 챙겼는데 그래서 딸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매일 오신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당연히 고맙고 좋았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었기에 부담도 됐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돈 봉투를 조금 준비해 이제 그만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왜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요? 나 이거 누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고 제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부담스럽다고요. 솔직히 소장님이랑 우리 상관없는 남이잖아요. 전에는 고마웠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신세진 거 맞고 내가 언젠가는 그 신세진 거 갚을 거니까. 누나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언제 신세진 거 갚으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나 나 밀어내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나 잠깐의 마음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처음부터 쉬웠는 줄 알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떡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누나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나가 좋다고요. 아니, 네가 좋다고요. 저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다가오는 소장님의 대찬 고백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뛰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상황이 아닌 제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이 되었더군요. 3년. 어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저는 미안했어요. 분명 내 사랑은 한 사람뿐이고 당신이 여기 없으니 내 사랑도 여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기로 했는데 저는 훗날 사장님에게 다른 일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죠. 와, 네 좋다는 남자가 여기 있는데 뭐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남자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나라도 싫어. 네 지금 남 걱정하느라 이러는 기가? 남 걱정 아니고 내 걱정이요. 저 상처받기 싫어요. 애 딸린 과부라고 얼마나 저를 반대하겠어요? 하이고마 승질도 급하다. 네 지금 시집가나? 와 벌써 그 부모까지 신경을 쓰는데 과부는 뭐 사랑도 못하나? 사랑은 무슨. 됐어요. 저는 차고 넘치게 다 해봐서 이젠 안 해도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저희 딸만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만 건강하게 잘 모시면 돼요. 열분났다. 누가 들으면 친정엄마인 줄 알겠네. 니는 네가 하나도 안 아깝나? 니 아직 청춘이다. 그래서만 네 시어머니도 네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정 떼려고 하는데 니는 모르겠나? 그런 소리 마세요. 정을 왜 떼요? 가족이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못해요. 아니 싫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다른 일 찾아볼게요. 그동안 제 사정 다 봐주고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죄송한 건 안 아부제. 이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줘도 소용도 없다.
이제 좀 나도 네 덕 보고 쉬엄쉬엄 하나 했더니 인자 다시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니 4명에 못 살면 니도 거기에 지분 있다. 사장님도 참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럼 남 뒤통수 치면서 마음까지 편하려고 했나? 니 가서 내내 불편하게 살아라. 그래야 아쉬우면 내 찾아오지. 사장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져도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챙길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장님도 젊어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남매를 키운 저와 처지가 비슷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는 너무 후회되는 게 남편 보내고 일만 한 게 최고로 후회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후회가 있었기에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먼저 간 남편을 배신하고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게 왜 배신이냐고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처지를 지금 당장은 이해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원망하게 될 것 같아 그것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만 좋다는 소장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어린 딸이 상처받는 꼴은 절대 볼 수가 없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불어온 봄바람 정도로 여기고 저는 다시 제 현실을 살아갈 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끊겼다고 생각한 인연은 참 즐기기도 했는데 젊은 청년의 마음은 제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저만 바라보더군요.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만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저는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그러니 지금은 애틋해서 혼자 저러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 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징한 사람이었죠. 어디 모자란 놈인가 싶을 정도로 여자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제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구세주처럼 나섰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젠 딸아이도 알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유별나게 일편단심이었죠. 저도 점차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군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딸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남들 애인이다 남편이다 사랑받는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면 죽은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저절로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는 엄마, 여기에 우리 아빠 사진 옮겨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사진 다 있는데 나는 아빠 사진이 없으니까 좀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때 들썩이던 마음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그래, 내가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야. 내 남편은 한 명이고 우리 딸 아빠도 한 명이야. 서민주, 정신 차려.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한밭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갑게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야야 큰일 났다. 우리 소장님이 다쳤어. 일로 어쩌면 좋아. 지금 구급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다. 내가 시방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동상아 너 버뜩 와라. 아니 내가 병원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버뜩 가. 라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일하는 도중 울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당시 일하던 곳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아이가 다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철철 울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지갑 하나 딸랑 들고 한밭집 사장님이 알려준 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심이 되어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저 사람은 살았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저에게 다가와 괜찮다고 저를 안아줬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저는 그 사람 품에서마저 남은 눈물을 쏟았는데 이젠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미 다 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들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온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반대하셨고 이 남자는 그럼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불효를 저지르는데 이런 일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듣자하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워 계시다 쓰러지셨다고 하고 아버님은 너 같은 아들 새끼는 없는 게 낫다며 호적을 파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는데 이 막무가내 아들은 알겠다며 부모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마라도 저 같은 여자 반갑지 않죠. 어디서 저런 여자한테 꿰어서 저러나 제가 많이 원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런 거라며 우리는 역시 안 되는 사이라고 필사적으로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소용이 없더군요. 이미 제 마음을 다 아는데 물러나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아예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저도 저희 딸도 많이 놀랐죠. 저는 부모 속썩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러는 게 놀랍고 저희 딸은 좋아서 놀랐어요. 저희 딸이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늘 삼촌은 맛있는 거 재밌는 거를 잔뜩 사와서 자기랑 놀아준다고 엄마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저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 저 남자 부모님은 자기 새끼 저한테 뺏기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려고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집 열쇠도 바꿔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설을 하니 제가 열쇠를 바꿔도 자기가 또 예쁘게 예전 열쇠로 바꿔놓았는데 저희 딸 앞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능청맞게 저에게 더 잘하려 곰살맞게 구는데 저도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마지막에 모질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람의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대요. 내가 어디 애 딸린 과부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듣자 하니까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도 생사를 모르고 남처럼 산다며. 안 되지. 안 되지. 그 사람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당장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모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고개 숙여 대답했는데 당사자인 그 남자는 꼼짝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다고 저희 딸과 편먹고 놀기 바빴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딸 바보가 될 기미가 보였나 봅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 막무가내 일편단심 젊은 소장이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잠자는 시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쉽다며 지금도 늘 붙어 있는데 저만 나쁜 사람이 되었죠. 그런들을 찢어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사람의 짝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여자 만나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요. 그 남자가 그랬어요. 이미 누나, 아니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들켰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해.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가 못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두고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받아줄 거야. 라며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저는 저 말을 듣고 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게 그 뜻이냐고. 우리 딸이 나중에 똑같은 소리 할까 무섭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그땐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그리고 방금 내 딸 아니고 우리 딸이라고 했다. 그 우리에 나도 있는 거지? 라며 또 능청맞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도 참 어쩌다 이런 아들을 낳으셨나.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나중엔 정말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서 꼼짝을 안 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한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 아무도 못 꺾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냐고.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다고 그놈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머니는 다 아시네요. 걔가 그렇다니까.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몰라. 아, 외동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내 죄지. 사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희박한 확률을 걸었지. 근데 역시는 역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무슨 더 노력을 더해요? 우리 아들 상처 주고 내보낼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쪽도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냔 말이야. 지금 우리 아들만 목을 메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민정입니다. 아, 민정 씨는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가? 나야 내 자식이 제일이니까 민정 씨 마음 생각하지 않고 말했지만 민정 씨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야 그렇지만 저도 주제 파악 정도는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눈치 하나로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요. 지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이러니 내가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내가 민정 씨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 마음 잘 알겠어요. 가서 우리 아들한테 전해요. 내가 정식으로 밥 한번 먹자 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 딸도 같이 데리고 와요. 네? 그게 무슨... 설마... 그 설마가 맞아요. 뭐 완전히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우리 남편도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제대로나 보자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해놓을 테니까 우리 그땐 좀 다른 모습으로 봅시다. 그때는 나도 편하게 할게.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이런 김 빠지는 일이 있나 정말 이상했는데 제 말을 전해 들은 그 남자는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오죽하면 밑에 층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놀라서 올라오셨는데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조용히 시키겠다고 사과도 해봤네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저희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라는 걸 받고 그 사람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내가 이래도 되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집에 막상 발을 들이니 너무 좋은 집이라 더 주눅이 드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자던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를 웃는 얼굴로 받아주셨는데 어느덧 말도 놓고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좋지만은 않으셨기에 식사 자리가 마냥 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과 저희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둘이 죽이 척척 맞아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었어요. 우리 제이 물고기 좋아하지? 삼촌이 가시 발라서 밥에 올려줄게. 와, 이 물고기는 엄청 크다. 그지? 엄마, 이거 돔인가? 이러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좋다고 그 사람이 주는 생선살을 잘도 받아 먹더군요. 괜히 저만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또 계속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이 나오셨는지 어머님이 먼저 웃음이 터지셨고 아버님도 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생선이 든 큰 접시를 저희 딸 쪽으로 슬쩍 밀어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는데 저희 딸이 그 사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나 봐요. 그러던 중 아이 핸드폰에서 어머님이 무언가를 보게 되셨고 저는 그때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아이가 배경화면을 자기 아빠 사진으로 해놓아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만 해도 만화 캐릭터 같은 거였는데 저는 괜히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어머니는 표정이 잠시 묘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삼촌이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엄청 좋은 사람이었대요. 삼촌이 그래? 저희 아빠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네. 참 그놈은 속도 좋다. 에휴. 근데 아빠 사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또 보여줘봐. 있어요. 잠시만요. 아, 우리 할머니랑 찍은 사진 있는데. 자기 딸은 핸드폰 갤러리에서 저희 결혼 사진을 찾아서 그 사람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제일 공주님, 왕자님 같은 사진이라고 보여준 것 같았는데 저는 식은땀이 나고 당장이라도 인사를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저희 옛 결혼 사진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는데 그 뒤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태생부터 부잣집 사모님이셨을 것 같았던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식모살이를 어릴 때부터 하셨대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던 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집이 제 시어머니의 외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오래되셨을 텐데 이 사람 사진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왜 몰라? 정말요? 어머님 정말 제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화영이 집에서 일할 때 그 집 사모님이 나랑 화영이랑 나이도 비슷하다고 학교도 보내주고 거의 딸처럼 키워주셨거든. 그래서 가끔 화영이랑은 연락도 주고받고 그렇게 지냈어. 내가 그 집에서 일한 지 한 4년인가? 그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 화영이가 보기랑 다르게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그래서 보자는 소리는 잘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결혼식이라고 불렀더라고. 아, 저희 결혼식 정말 조촐했는데 그래서 놀랐지. 결혼식은 조촐한데 셋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진짜 놀랐어. 근데 어쩌다 이런 인연이? 내가 화영이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들이게 되다니. 며느리요? 왜? 여기까지 와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하게? 그나저나 참 이럴 때는 어찌야 싶네. 화영이, 아니 먼저 시어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내?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 나도 잘 알아. 참 좋은 애지. 근데 내가 며느리를 뺏어오는 꼴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니? 저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는 잘됐다며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었지만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편의상 전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라고 부르자면 전 시어머니가 더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현 시어머니에게 나한테는 딸 같은 아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연이 네가 우리의 시어머니라니 마음이 놓인다. 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현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다시 엮이게 된 인연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참 어찌 보면 기괴한 일이죠.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가 마치 사돈처럼 잘 지내다니.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냅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제 제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어떤 껄끄럼도 없이 전 시어머니에게도 참 잘하는데요. 그 마음 덕에 전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종종 왕래를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 가끔 전 시어머니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겐 친정 엄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아이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자기 엄마 뺏어갔다고 삐쳐 있으면 어쩌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효도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몰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남편과 저희 딸, 현 시어머니까지 모두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다니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늘에서 먼저 떠난 게 미안했던 아이 아빠가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이도 많고 애도 있는 제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만 바라보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남편에게 제 남은 사랑을 모두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에 태운 만큼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요. 비록 지금은 딸에게 뺏겨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평생 아빠라는 자리는 못 채워줄 것만 같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효도 많이 하고 나중엔 두 분 사이좋게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오손도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많이 아팠던 만큼 남은 인생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파란만장하고 신기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덕에 이렇게 사연도 써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는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좋은 일은 꼭 이렇게 다시 돌아오나 봅니다. 그러니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진리를 저희 딸도 꼭 알았으면 하는데 저희 딸이 살아갈 미래는 더 따뜻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줄이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